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내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광주 8석, 전남 10석으로 의석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전남 지역 선거구가 쪼개기거나 또는 합쳐지면서 논란이 상당합니다. 여야는 선거구 재획정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나올지 출마를 뜻을 품고 있는 후보자들 혼란도 예상됩니다. 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광주 지역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고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슈판에서는 광주 서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시사평론가죠. 김대현 유민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원장은 도탄에 빠진 한국 정치의 희망이 되고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광주의 자존심을 세워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김대현 유민연구원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오늘은 평론가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평론을 받는 그 대상이 되는데 먼저 지역사에서 그동안 평론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 정치의 희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금 소감 어떠신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년 동안 제가 강주 전남에 TV 라디오에 약 1000회 정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군요. 예. 그래서 늘 비판하고 견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평론가가 아니라 평론의 대상자가 돼버린 거죠. 떨리죠, 당연히. 네. 그때 순서를 하셨던 분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을 함께 하셔야 될 텐데요. 굉장히 좀 많이 떨리고 또 한편으로 좀 기대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습니다. 새롭게 또 출발하는 입장이시니까요. 당시에는 제가 이제 평론가로서의 거침없이 할 말하는 김대현이라는 소문을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권, 제도권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동안 했던 노하우, 경험, 경륜 네. 이 모든 거를 국가와 강주 시민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부와 또 정치권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광주시 의회 브리핑 룸에서 이제 내년 총선에 광주 서구갑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왜 이 험난한 정치판에 뛰어드시고 직접 출마를 하시게 되셨는지요? 어떤 결심이십니까? 일단 뭐 호남 정치, 특히 강주 정치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데 주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도 없고 또 중앙에서 소위 말해서 알아주는 정치인도 없잖아요. 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출마 선언에도 밝혔다시피 강주는 민주화 도시라는 칭호는 있고 또 3번의 민주정부를 수립했다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게 선거 때만 되면 강주를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재정 자립도라든가 재정 자주도라든가 전국 17개 강의시 중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때만 민주화 도시로 지켜 세워주고 뭐 민주정부 수립하는 공이 있고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빵을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 역할을 제가 해보고 있다는 거죠. 빵을 가져오는 역할을 좀 해보겠다라는 말씀. 자, 도탄에 빠진 한국 정치의 좀 희망의 불씨가 돼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입니까? 일단 1987년 이후로 한국 정치는 정체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1987년도에 민주화의 바람으로 인해서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정치 제도나 정치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 거대 양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고 어느 한 정당이 못 오더라도 사실 그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잖아요. 네. 양당 구조가. 그러니까 갈수록 국민들은 양당 다 싫다는 그 냉소적인 그리고 정치에 대한 냉소 외면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 혐오층이 늘어나고 있고 무당층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게 저는 한국 정치의 문제다. 네. 이게 이제 87년 이후로 바뀐 제도, 바뀌지 않는 제도, 그러니까 선거 제도, 정당 체계, 뭐 기타 뭐 정치 개혁 이런 것들이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더욱더 공고화됐으면 됐지 이게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어쩔 수 없이 거대 양당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개헌을 통해서
이것도 바꿔야 하고 법률을 통해서 바꿔야 하는데 현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가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바꾸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 뭐 특히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광주에 좀 자존심을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광주가 소외되고 낙후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소외됐다는 건 뭐냐면 중앙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도 없고 스타 정치인이 없다 이른바. 이제 그거를 예. 또 중앙에서 호남 정치인을 대우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되면 본선에서 또 아주 강하게 붙잖아요. 그렇죠. 상대 정당하고. 예. 근데 호남은 경선에서 승리하면 쉽게 당선이 되니까 수도권 정치인들이 더 힘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주, 전남, 전북 정치인들이 중앙에서 목소리도 못 내고 대우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이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다운 대우를 못 해주고 있고 못 받고 있는 것이 저는 좀 화가 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화의 도시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정부 수립했다고 칭송하지 말고, 그럼 뭔가 변화를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경제적으로 좀 빵을 좀 주든가. 이게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울분. 그래서 강주가 왠지 좀 기만당한 느낌이 든다. 네. 내가 이번에 출마를 하면 강주의 자존심을 좀 세우겠다.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단 요구도 좀 하고, 이게 이제 제 가장 큰 주된 이유죠. 그렇군요. 예. 그런 또 연장선에서 광주의 정치적인 위상도 함께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듣겠습니다. 강주는 이제 특히 뭐 특정인을 겨냥할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80년대 운동했던 선배들의 그분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변하지 않는 문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치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 봐요. 선거 때마다 인물이 바뀌는데 왜 정치는 그대로인가? 그건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정치 문화를 바꾸는 거는 정치인들의 몫인데 이 문화가 잘못됐다는 줄 알면서도 본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꾸지 않아요. 이 문화는 한마디로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시스템으로 호가호의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게 사실은 소위 말해서 학생운동을 했던 네. 선배들이 주축을 좀 이루고 있죠. 자, 한 5-6가지의 지금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네네. 이 느낌 자체가 좀 평론가의 그 틀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평론하신 것 같습니다. 좀 겸손하게 제가 후보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어차피 예. 속에 있는 예. 말씀이시고 또 견해이시니까요. 뭐 충분히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도 함께 공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우리 김대현 원장님께서는 대한민국 2가지 체제 변화를 시대적 단면 과제로 요구받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예. 경제적으로는 97년 체제를 이야기했는데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정치적으로 87년 체제를 끝내자는 건 뭐냐면 87년 이후에 개헌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 제도도 바뀌지 않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체제를 가야 한다. 그러니까 뭐 선거제도, 정당 체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개혁 이게 87년은 머물러 있는 거를 벗어나자는 거고 네. 97년 체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97년 체제를 벗어나자는 거는 97년도에 그 유명한 IMF가 그렇죠. 외환위기 일어났잖아요. 있었죠. 예.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당시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신자유주의 노선이 뭐냐면 현재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그다음에 비정규직 증가.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는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 클럽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 미국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격차가 심하다는 거고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한마디로 중산층이 지금 사라져버린 사회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비정규직 증가. 그러니까 최소 IMF 이전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그게 부족한데 어쨌든 신자유주의 노선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도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 그로 인해 발생한 게 사회 양극화, 최저 출산율.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그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기 힘든 나라가 된 거죠. 네. 이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정말 살기 힘들구나 이렇게 도래했던 게 저는 97년 IMF 이후에 우리 정부가 받아들였던 신자주의 노선이다.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80년대 신자주의 노선을 받아들이면서 90년대에 그걸 다 철폐를 했단 말이에요. 아 정말 이 경제 체제는 못된 거다 했는데 그때 우리는 끝물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발음도 안 되는 세계야. 예. 예? 이 세계화가 지금 그거거든요. 금융과 자산이 전 세계를 이동하면서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의 돈 많은 사람들이 약육강식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린 게 이 신자주의 노선인데 네. IMF 이후에 이 노선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는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졌다.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살 길은 정치적으로는 87년 체제, 경제적으로는 9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 그렇군요. 갈수록 힘들어진다. 예. 그런 두 가지 체제를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광주 서구가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시사평론가 김대현 유민연구원장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좀 문자를 몇 분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인터뷰 이어가죠. 네. 2610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광주 평화방송 출연은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원장님이 아니라 후보자님이 되겠군요. 예비 후보자님. 이 되겠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치에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5234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원장님 평화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구가 치열하던데 응원합니다. 우리 지역 정가에 시원한 바람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셨고요. 5086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자, 내일부터 광주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낼 예정인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뒷부분에 또 관련되는 유사한 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문자창 좀 띄워주시죠. 예, 0704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태국 미얀마 국경지대를 찾아 현지에서 보도한 취재물이 2023 광주 전남 민주언론상 우수상 수상했군요. 그 열정과 프로 정신에 뜨거운 박수 보내드립니다. 라는 또 격려의 또 칭찬의 문자를 함께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원장님께서는 광주 정치의 대변인을 좀 자임을 하셨는데 향후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난 7년 동안 광주 이제 뭐 KBS부터 공영방송, 방송 3사부터 해서 교통방송, 평화방송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과정에서 정치, 경제, 시사, 우리 사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국가적인 문제 어젠다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걸 그대로 이어가서 이거를 제도권 안에서 녹아내겠다. 이게 이제 제 포부죠. 아, 예. 네, 그동안 이제 평론을 했는데, 평론은 이제 그만하고, 이거를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 한때는 방송에 이쪽 우리 지역에서는 방송의 대통령이셔서 클립하셨는데요. 채널 틀면 다 김대현 원장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대변인의 역할을 좀 해야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2461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도 김대현 평론가님의 출마 응원하고요. 민주언론상 예, 수상 축하드립니다라는 또 응원과 격려 칭찬의 또 문자 함께 보내주셨네요. 자, 우리 김대현 원장님의 좀 포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요. 기초의원을 좀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겠다. 무공천을 강조하셨던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신지 현실 정치에서 그렇다면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초의원 무공천은 2014년도에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가장 그 주민들과 밀착형이 사실 구의원, 기초의원이거든요. 가장 그 주민들 대민 접촉이 가까운 데가. 네. 근데 이걸 굳이 정당에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가 이 프로에도 출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 줄 세우잖아요. 줄 세워서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는 이 문화를 저는 바꿔야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 정당 무공천하면 되는 겁니다.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선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국회의원들 눈치 안 보고 주민들 삶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까지 기초의원까지 본인들 희하에 두고 종속화시키는 거는 저는 오래전부터 반대했던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면 기초 무공천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지역에서 가장 일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지. 예. 국회의원의 낙점이 돼서 지난 지방선거 때는 뭐였어요? 그 기초의원에 대해서 뭐 심사도 안 보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결정해버렸잖아요. 예. 이게 무슨 민주주의 중앙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시사 네. 프로그램에서 부각시켰던 그런 프로그램. 강주가 처음이었어요. 예. 원래 중앙당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에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왔었는데 강주는 경선 없이 그냥 낙점해 버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지역 정치권에서 크고 작은 또 분란도 있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그건 그렇고 지난주 이제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뭐 광주는 그대로입니다만 전남의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부 선거구, 영암무한 신안 선거구죠. 이게 뭐 나눠지거나 또는 이제 다른 이 선거구가 합구가 되면서 논란이 큰데 이번 전남 지역에 일단 국한을 해서 선거구 획정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굉장히 분노스럽죠. 왜냐하면 예. 이게 한 선거가 지금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무한실환이 지금 공중분해 없어졌습니다. 됐는데 예. 제가 이제 하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매년 방송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구 획정. 왜냐하면 그 공직선거법에도 1년 전에 결정을 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내치고 사라졌어요. 얼마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지금 내적구 아니라 다행이 아니라 정치권이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누가 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4년 전에 3년 전에는 언제입니까? 선거 며칠 남겨놓고 선거구 획정을 했잖아요. 예. 이래 돼버리면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되고 혼란이 오고 출마자들도 갈팡질팡하고 제일 중요한 거 주민들은 뭡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김대현을 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성균 우리 예. 부자님을 밀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재 이 선거구가 이제 분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네. 화순 나주하고 무안하고 함께 이제 붙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지금 상황이. 거기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 2명이 되는 거죠. 신정훈 국회의원하고 서삼석 의원하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좀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최소한 수능 시험도 1, 2년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선거구가 내일 모레 넉 달 후에 이제 바로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 분구를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참 정치권이 황당합니다. 예. 매년 정치권에서 매년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거구 획정 늦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매년 예산철 되면 예산을 예산 늦게 통과시키는 법정시일 내에 거. 통과 예. 못 시키는 거. 근데 둘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예. 이 두 개를 밥 먹듯이 여겨요. 아,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아니 일부러는 안 그러겠는데 여야가 삿바싸움하다 보면 자, 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시간이 늦춰져 갈 버릴 수는 수 있는 있는데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이렇게 처리하면 그 다음에 1월 달에 그 돈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못 받아요. 네. 아무튼 참 그런 문제가 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 이제 규칙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지금 명확한 뭐 내부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공표된 것은 아직 지금 명확한 결론이 나지 못한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선거제도만큼 참 그 짬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미국식 정치를 많이 차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게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인데 이 나라들의 정당의 특징이 이 병립형이에요. 거대 양당 중심이란 말이죠. 나머지 유럽이라든가 나라들 100 몇 개 국가는 합의제, 이게 유럽은 합의제 민주주의가 가고 있고 다른 나라는 다당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를 선거가 임박하기 전에는 항상 고운 말 바른 말을 써요. 아, 선거제도 바꿔야 합니다. 정치개혁 일환으로 선거제도를 정치 그 선진국처럼 하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나와야 그리고 됩니다. 선거만 다가오면 다시 돌아와요. 양당 체제로 가죠. 가고 우리나라는 예. 그다음에 병립형으로 가는 거. 예. 이게 지금 이것도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정치개혁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정치개혁이란 말이. 예.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데 말로는 한다고 해놓고 항상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네. 이 선거제도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 정당 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거대 양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대 양당이 아무리 못해도 항상 표를 받는 이런 기형적인 예. 구조.
국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빵이 5개 있으면 5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는데 2개만 선택하게 하잖아요. 2개 다 먹기 싫은데 먹어야 하는 이런 악순환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권해버리죠. 요즘에는 굶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이도저도 먹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표가 되는 사표가 거고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그럼요. 거죠. 예. 조금 더 누가 당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고 네.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런 후보가 또 당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지켜보고 있고요. 그게 참 이제 문제입니다. 예. 소수의 조직된 사람들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뭐 개딸 아니면 또 뭐 옛날 국민당에서는 태극기 부대. 예. 이게 팬덤이 장단점이 있지만 소수의 조직된 힘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조직된 그 힘이 있잖아요. 본인 지역구가 있고 그 네. 지역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민심과 상관없이 소수의 조직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국민들은 투표 안 해도 이 사람들만 투표해도 당선이 되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네. 즐기는 거죠. 즐기셔는 안 되는데요. 정치가 본인들한테 좀 유리하니까 안 바꾸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네. 양당 체제. 네. 자, 어찌됐든 이제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요. 광주 서구갑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이 선거구가 다른 여느 지역보다 굉장히 또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신지요? 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치열한 지역에 왜 출마를 늦게 하느냐. 네. 근데 저는 이제 의외로 출판 기념회도 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네. 방송 전에 들었습니다. 제 예측에 앞으로 예. 4년 뒤에는 출판 기념회가 거의 안 될 겁니다. 아, 거기에 대한 그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출판 기념회는 저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제 소신입니다. 예. 질문이 뭐였죠? 굉장히 쟁쟁한 후보들이 예. 서구갑 선거구에 굉장히 많이 출마했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요? 쟁쟁하다는 거는 모두가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예. 저는 이제 거기에 개념치 않고 제가 준비가 됐느냐. 저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들은 경쟁력이 센 데는 피해가고 뭐 유리한 데 찾아다니는데 제가 지난해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 사퇴를 주장했잖아요. 지방선거 책임. 굉장히 강하게 좀 네. 말씀을 대선 하셨어요. 패배 SNS를 책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 제가 송갑석 의원에 대한 사퇴를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결심했던 거고 누가 나오고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든 간에 제 준비가 중요하다. 저는 예. 그런 각오입니다. 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는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조직 선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게 우리 정치의 문제 중에 하나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돈 드는 선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조직 선거나 돈 많이 드는 선거보다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직접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싶다. 네. 이게 저희 선거 전략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께 또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저는 이제 평론가로서 그리고 유민연구원 원장으로서 지역사회 그리고 중앙정치에 항상 비판과 견제를 해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국회라는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서 이걸 법과 제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지지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다른 후보들하고도 또 치열한 경쟁, 또 선의의 경쟁 펼치시길 바라고요. 네, 예,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인 김대현 유민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